자, 두 번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석이라는 시인이 내세우는 시적 화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 이런 감성이에요. 백석에 다른 시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막 하지 마세요. 중간고사 이거 배우지 않으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백석의 시적 화자는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나 동그라미 시적 화자 계속 등장해요.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대요. 나 혼자도 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형편을 의미해요. 화자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 혼자도 너무 먹고 너무 많은 거야. 1인분을 시켜 먹을 돈이 없으니까 1인분이 많게 느껴지는 거지. 계속 그 감정이에요. 계속 그 감정.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디롱배기 북덕불 네, 불 같은 걸 담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디귿이라고 썼단 말이야. 국외음화가 되기 전에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야. 여기 뭐 보일러 장치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에는 온돌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숯이나 이거 불 화로 고깃집 가면 화로 이렇게 넣어주잖아. 그럼 따뜻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방에다가 그거 넣어놓고 방 따시게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질그릇보다 좀 더 주둥아리가 넓은 걸 질옹백이라고 그러고 이제 국외음화 되기 전 표현이니까 딜옹백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투리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근데 시 해석은 천차만별이라 학교 선생님이 기준이에요. 뭐 학교 선생님이 이상한 거 얘기해도 학교 선생님이 맞는 거야. 북덕불은 그 질그릇에 담기는 불이에요. 막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럼 이 북덕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북덕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춥고 누긋하고 눅눅한 무슨 지하방 같은 느낌의 그런 공간에 이제 북덕불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화롯불이 들어왔어요. 아이 따뜻해. 이것을 안고 이것이 북덕불이죠. 지롱배 아까 북덕불이 담긴 질그릇이에요. 그걸 이렇게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이거 우에라고 쓴 거 오타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우에 사투리 표현이에요.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12행부터 14행 이게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화자의 무기력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딱히 형식상의 특징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할 게 없어요.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감정.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슬픔이며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감정 직접 드러나죠. 를 소처럼 연하여 소처럼 연하여 뭐 얘기하겠냐? 직유법이죠.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이 것이었다라는 종결어미가 반복이 돼요. 요 것이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몇 행에서 반복되는지를 체크해 놓으세요. 요 것이었다라는 종결 어미가 반복됩니다. 것이었다라는 종결 어미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 것이었다를 기준으로 점점 고조돼요. 그러니까 연을 나눌 수 있을 정도예요. 이 것이었다로. 상시상의 특징 확인해 주시고요. 새김질한다가 무슨 의미겠어요? 되새김질. 네, 되새김질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슬픔이랑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내 슬픔, 어리석음, 나는 어리석은 존재야. 나는 슬퍼. 그 화롯불 이거 하나 이거 해놓고 추운데 막 이런 거 막 끌어안으면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난 바보야. 난 병신이야. 왜 이러고 있어? 아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방에서. 이런 걸 반추라고도 표현하고요. 반성이라고도 합니다. 무기력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내 슬프고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왜 슬퍼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심각한 상황이잖아. 그리고 이런 슬픔과 어리석음의 이런 정서를 회한이라고 합니다. 회한 많이 들어봤죠? 후회하고 한스러운 감정 회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화자는 회한의 정서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괴로운 현실 속에서 회한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종결어미가 반복되면서 점점 시적 화자의 감정이 고조될 거예요. 이 것이었다가 반복되면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계속 고조될 겁니다. 볼게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이 뜨거운 것이 눈물이겠죠? 이걸 은유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상 은유법이라고 하죠. 뭐에 대한 은유야? 눈물에 대한 은유죠. 아주 흔한 클리셰 같은 비유.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면 뜨거운 것, 원관념은 눈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슬픔, 괴로움.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면 눈물 언제 흘려요? 슬프고 억울하고 막 그런 감정이잖아.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야. 부끄럽대요. 점점 고조돼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종결함이 반복해요.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대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모진 운명에 대한 체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게 19행까지예요. 이게 9행부터 19행까지 얘기해요. 이 19행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정서가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체념이에요. 죽음에 대한 체념이야. 현실 극복 의지 없음, 나약함, 무기력함. 요거 구별해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백석이지. 이런 모진 운명에 대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부사는 어디서든지 중요해요. 문학에서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왜? 역점의 접속부사. 우리가 독서지문 읽을 때 그러나는 반대되는 의미가 접속될 때 사용하는 접속부사라고만 쓰잖아요. 근데 문학에서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시상의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상 전환 혹은 시상의 반전이라고 표현해요. 문학에서는. 어디서부터? 20행부터. 19행까지는 체념하다가 20행부터 바뀌어요.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아까 뭐 하고 있었어요? 막 구르고 막 익히고 손가락으로 쓰고 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는 건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게 19행이라는 거 아니야. 19행까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20행부터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어. 화자의 시선이 이동 혹은 변화합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화자의 심리, 태도 변화를 암시한다는 거죠. 이제 바뀔 거라는 거야. 첫 번째, 그러나 이제 바뀔 거라는 거야. 두 번째,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허연 문창. 허옇다. 뭐 얘기할래? 시각적 신상 얘기하죠. 흰색 좋아한다니까?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 높은 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봅시다.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그냥 천장도 아니고 높은 천장이에요. 높은 천경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임을 생각하고 여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아성찰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22행이라고 쓸게요. 그냥 너무 길어서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성찰이라고 표현하죠. 22행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성찰 혹은 인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내가 무기력한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뿅 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화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부끄럽고 힘들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아. 나는 무기력한 존재가 맞아.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내 뜻, 내 힘이죠. 이것들보다 이 시에서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 뭔지 잘 파악하세요. 이것들 내 뜻, 내 힘, 내 능력이에요. 내 자아 이것들보다 뭐 어떤 외부적인 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높은 천장이랑 이 높은 것은 수직적 이미지를 보여주죠. 위아래. 그럼 이 더 크고 높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운명. 그리고 운명은 인간을 초월해 있죠.
존재라고 한다고 해서 막 신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운명 그 자체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 얘가 뭐한데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약하자면 운명론적 세계. 운명론적 세계관 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조선시대 가사. 성민공인. 오, 되게 똑똑한데? 성민공. 정철의 성민공인. 이 아저씨 꼭 나와. 거기서도 보면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와요. 이 모두 조물주의 탓이로다 그러잖아요. 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이렇게 오글거리는 클리셰를 이렇게 멋있게 쓴다. 은유죠? 앙금이 가라앉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정이 정화된다를 앙금이 가라앉는다로 은유하고 있어요.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다가 은유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운명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감정이 화자에 감정이 정화되었다라고 표현해요. 25행 거기에요.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화자의 감정이 정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의 표현 기법은 은유법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밑줄 외로운 생각 이 감정의 정화의 결과가 여기서는 외로움이에요. 아직은 외로워. 근데 외롭기만 하다는 거야. 외로운 생각만이 들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이거 사투리예요. 나주손. 나주손 무슨 뜻? 소자손. 더러 저녁 무렵에 해질 무렵에 쌀랑쌀랑 표시하셔야죠. 음성 상징어. 근데 이 쌀랑쌀랑은 의태어로 보면 의태어고 의성어로 보면 의성어거든요. 눈이 내리는 소리를 쌀랑쌀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이 내리는 모습을 쌀랑쌀랑이라고도 해요. 근데 통상 의성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통상 의성어라고 얘기해요. 싸락싸락, 쌀랑쌀랑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거. 그러면 야, 그 뭐야? 이 싸그락싸그락 하나 기억나야지. 눈이 내리는 거. 싸그락싸락 눈이 내리는 거 하나 기억해야지. 시. 고대의 첫사랑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리는 그 첫사랑. 사랑눈이 와서 이 사랑눈이 좋을까 나쁠까? 지금 춥잖아. 객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롱뱅이 하나 그 따뜻한 거 보고 이제 간신히 감정이 정화하려고 하는데 그죠? 고통, 시련의 상징이라는 거죠. 여기서 눈이 부정적 의미로 쓰이거든요. 눈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일제강점기시가 하나 더 있어요. 뭐? 이육사의 절정입니다. 근데 눈이 좋은 뜻으로 쓰이는 데도 있어요. 이용하게 그리움이에요. 여기서는 한방눈이라고 표현해요. 한방눈. 한방눈이라고 표현하고 좋은 뜻으로 쓰여요. 쌀한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동그라미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까부터 제가 아까
북덕불의 의미를 생각해보라고 그랬죠. 북덕불의 의미. 여기서는 화로로 나오죠. 얘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얘? 막 부들 생각해요. 불을 앞에 두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생각. 성찰해. 매개체. 자,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그러니까 이 저녁도 뭐 하는 시간이야? 생각하는 시간인 거죠.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을 꿇는 데잖아. 이게 뭐야? 지나온 삶에 대한 감성.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해. 바위예요. 바위 옆에. 네, 사촌입니다. 방언이에요. 바우섭. 바우 옆에. 바위 옆에. 따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일단 시각적 심상. 그리고 시적 허용 체크해 주시고요. 역시 하얀 거 좋아하죠? 감정 외로이 서서 쉼표를 쓰면서 극적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그 마른 입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한 번 더 한 거야. 눈을 맞을 반복하고 있죠? 눈을 맞을. 근데 아까 눈 뭐라고 해석했어요? 시련, 고난이라고 해석했죠? 지금 저 머나먼 산에 바위 옆에 외롭게 서갖고 하얗게 눈을 맞고 있는 그 드물다는, 흔한 것도 아니야.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야. 이 나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첫 번째, 외롭게 서 있어요. 첫 번째, 먼 산에. 화자도 지금 먼 객지에서 홀로 있죠. 얘도, 갈매나무도 먼 산에 외롭게 혼자 서 있어요. 혼자서 서 있어요. 그리고 하얗게 눈을 맞고 있어요. 나무가 뭐 옷을 입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춥겠어요, 나무가. 그 눈을 맞고 있어요. 소복소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고 정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 나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 갈매나무처럼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백석정신. 이거 의미 써보세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쓸래요? 요 얘기 해줘야지. 눈을 맞고 있다고 하니까.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뭐 상관없어요. 굳건히 버텨내는 인내하면 다 맞는 말입니다. 인내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하자의 의지. 이 갈매나무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갈매나무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교과서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교과서 해석은 얘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왜 객관적 상관물이야? 이 갈매나무가 나 이렇게 열심히 살래요라고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죠. 갈매나무가 나는 눈을 맞아도 열심히 살 거야 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다만 이 갈매나무를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한테 떠올리게 했죠.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성민공의 객관적 상관물 떠올려야지. 성민공의 객관적 상관물 뭐? 빈배랑 반벽천문.
근데 이거를 감정이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감정이 나오거든. 외롭게 서 있다고. 갈매나무가 외롭게 서 있거든. 근데 진짜 갈매나무가 외롭게 서 있겠어요? 외로운 건 누구야? 자기가 화자잖아. 그러니까 외로운 화자의 감정이 갈매나무에 이입됐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교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물어보세요. 이거를 객관적 상관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감정이입이 된 객관적 상관물로 봐야 하나요? 어쨌든 객관적 상관물은 맞아요. 감정이입이 된 대상도 객관적 상관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시라는 거야.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감정이입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감정이입이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쉬는 답이 없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감정이입이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져요. 감정이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선택지가 달라진다니까. 뭐 이거 해놓고 A와 같은 표현기법으로 뭐 적절한 것은 1, 2, 3, 4, 5번 찾는데 4번이 감정이입이고 5번이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럼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꼭 학교의 해석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남신의주 유동 박시공방을 읽어봤습니다. 네, 너무도 좋은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시였고요. 10분간 쉬고 다음 수업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